그 시대가 19세기, 대체적으로 18세기 말 19세기에 해당되는 소위 민화라고 하는 그런 분야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분야에는 문외한이었고, 또 덕이 오늘이 86회 강의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86회 강의를 국학원에서 하셨으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다 다녀가셨을 텐데, 저 같은 민화한 사람도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특히 그 국학원에서 일반적으로 느낌을 사람들이 국학하면은 시대를 높여 잡는 그 관행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야말로 민속 가운데서도 회화나 그 민속과 비슷한 관계들이었었고, 또 역시 그 민화의 마지막 연대를 1960년대까지 잡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 6.25 이후까지의 연구 대상이 포함되는 그런 분야라서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그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리플렛을 뭘 하나 만들기는 했는데요. 아마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9시에 끝이 나면은 거의 이제 한 60분, 70분 정도만 저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치유에 관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고, 그날 저는 그 치유의 흐름 비슷한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만, 이 민화나 전통 그 민화 쪽에서 보면 이 호랑이가 그야말로 우리 문화의 모든 것과 연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했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통은 이 그림을 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처럼 생겼잖아요. 이걸 보고 호랑이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사실은 고구려 고분벽화가 지금 몇십 개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몇십 개 정도의 모든 사신도를 다 사신도를 놓고 데이터를 내보면 하나같이 호랑이를 용처럼 그렸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청룡, 백호, 주작, 현무만 배웠지 이게 정확하게 호랑이인지 용인지 구별이 안 됐었습니다. 문제는 왜 고구려 고분벽화에 고구려 사람들이 호랑이를 용처럼 그렸겠느냐가 문제예요. 이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호랑이는 이렇게 그 꼬리가 이렇게 나오고 그 발이나 이런 게 이렇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고분벽화에서 청룡은 여기 뿔이 2개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청룡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가 다 비늘이 그려져 있고, 호랑이는 요 줄무늬가 있습니다. 요 차이점밖에 없어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고구려 사람들이 백호를 용처럼 그렸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덤을 지키는 벽사 신앙에서 나타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뭔가 지켜주고 막아주는, 결국은 산 사람은 물론이고 죽어서도 무덤을 지켜주는 사신 가운데 하나인데 백호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주작, 현무, 청룡을 다 상상의 동물인데 백호만 현재 살아있는 동물로 기록을 하고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잘못된 거죠. 이렇게 고구려 사람들이 이렇게 용을 그렸다, 호랑이를 이렇게 그렸다면은 호랑이 자체도 용처럼 신령스럽고 또 전능한 힘이 강한 용만큼 뭔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그런 동물이 호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백호를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마 다른 답이 나오지를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왜 고구려 사람들이 그
호랑이를 이렇게 그렸을까? 근데 이게 조사를 해보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물론이고 고려시대 석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몇 개가 남아있는데요. 그 고려시대 석관에서도 이렇게 그려요. 호랑이를. 꼭 무슨 벌레처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물론 그 중국의 한대 화상석에 약간 비슷한 게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화상석에 나타나는 그 백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고구려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호랑이야말로 용처럼 정말 힘이 있고 강한 뭔가를 지켜주고 막아줄 수 있는 동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게 아닌가. 그게 전통에 내려와서 그 시대가 조금 내려올 때도 약간 긴 게 있습니다만 이렇게 호랑이를 이렇게 용처럼 그린 것은 아주 특이한 현상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 속에서 어떤 현상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호랑이를 시대별로 내려보고 또 특히 민화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호랑이와 우리 문화 속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들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시죠. 이게 그 인조의 장릉의 산릉도감입니다. 문제는 그 1649년 이 무렵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민화 속에서 보는 호랑이처럼 소위 한국 민화 속에서 보이는 호랑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해학과 익살이 넘치는 한국 민화의 대표적인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만 봤습니다만은 벽화를 제외한 나머지 그 암각화나 이런 쪽에서 보면 호랑이가 이렇게 용처럼 그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연대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호랑이 그림 중에서 제일 순하고 착한 백호를 이렇게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완전히 지금 현재 그 민화 속에서 보이는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런가 하면 시대가 내려온 1821년까지도 그런 게 결국은 죽은 사람의 네 방향을 지키는 그 신 중에 하나인 백호를 1821년경에도 이렇게 그린 게 나타나요. 이건 아주 특이했었습니다. 어떻게 1820년 이 무렵에도 호랑이를 여기 보면 용처럼 그렸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호랑이를 이렇게 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능이나 특히 일반 그 서민 계층에서는 호랑이를 이렇게 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체가 높은 그 부분, 왕릉 같은 데서 나타나는 호랑이들이 이렇게 용처럼 생각했던 것은 흰 호랑이는 역시 신령스러운 그런 생각으로 이런 호랑이를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갈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갈기가 나타나고 마치 요즘 그 우리가 그리는 공룡처럼 그리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떤 특이한 문화의 형상을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그림을 민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화는 작가 연대 계보를 알 수 없다. 특히 1912년 일본의 야나기라는 그 학자가 들어와서 조선의 민화를 연구하고 발표를 했고 1954년 그 양반이 일본에 돌아가서 그 한국 민화에 대해서 정말 한국 민화는 민중 속에서 만들어지고 민중들이 사용하고 민중들이 그려서 민중 속에서만 사용되는 그림으로서 아주 참으로 불가사의한 특별한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는 그림이 한국의 민화란 용어를 글을 쓰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 야나기가 한국 민화를 높게 평가한 이후부터 한국 민화는 전 세계에 알려졌었고 비교적 그 한국 민화에 대한 대접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민화라는 용어 자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는 민화란 용어 없습니다.
1912년 야나기가 들어와서 처음 붙여준 용어가 민화였었고, 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하면, 그 잡된 그림이라고 해서 잡화, 속화, 별화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울 때 위풍을 막기 위해서 병풍을 쳤습니다. 그 병풍에 그려진 그림들이 민화인데 아이들이 장난하고 구멍을 뚫거나 낙서를 하거나 하면 그 다음에 또 누군가 그림 잘 사람이 오면 불러가지고 다시 그리고, 결국은 생활 속에서 생활 문화와 같이 사용되었던 그림들을 민화라는 그 용어로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민화에 대한 정의가 약간은 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민화를 전시한다고 한 데를 가서 보시면은 궁중에서 사용했던 오봉산 1월도 이런 것도 전부 민화에 갖다 집어넣고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처음에 그 연구를 광범위하지 못했던 아마 그런 데서 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민화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국회 도서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두들기면은 석사 논문이 약 한 700편이 떠요. 석사 논문 700편이 뜨면은 그 분야에 박사가 수십 명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민화 박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부터 지금 나오기 시작해서 아마 현재 우리나라에 제가 알고 있기는 넷밖에 없습니다. 민화 박사가. 어쨌든 이 민화라는 게 전통 문화의 꽃이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 기층 문화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만은 깊이 공부를 할 방법이 없었고, 심지어는 민화라고 하는 용어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들은 잘 아실 텐데, 그 에밀레 박물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곡동 입구에 있었는데, 그 조자룡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 양반 1948년에 미국에 유학 가서 하버드 MIT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양반이 비례 건축공학 박사입니다. 이 분야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1960년대 다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민화를 수집해서 화곡동 입구에 만든 박물관이 에밀레 박물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그 조자룡 선생을 보고 도깨비라고, 조도깨비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깨비 아니고는 엿장수들이나 가지고 가고 그 속된 그림, 잡된 그림, 별난 그림을 모아서 전시를 하는 거예요. 박물관을 짓고. 그래서 이름이 조도깨비였었습니다. 어쨌든 그 양반 얘기를 좀 못 다뤘습니다만, 아마 그 양반이 살아 계셨으면 이 분야에 참 그 관심이 많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셨던 선생님이셨는데, 한국에서는 그 1912년 일본인 야나기가 처음에 조사를 해서 알리기 시작을 했고, 한국 사람으로서는 조자룡 선생이 1970년에 에밀레 박물관을 만들어서 민화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것이 한국적인 것인가를 찾다가 민화를 발견하게 되었었고, 민화에 대한 어떤 그 아주 좋은 평가를 내려서 그러면서 한국의 민화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에서 논문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최근까지도 그렇게 많은 논문이 나와 있었지만 논리적이지 못한 학문. 그래서 지금도 중학교 2학년 2학기 국어책에 민화라는 항목이 나와요. 그리고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인가 미술책에 민화 이 그림 안 나온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우리 그림에 대해서는 별로, 마치 그 국악을 어려서부터 바이올린을 가르쳐서 우리 국악이 상당히 그 후진성을 이루고 있다 하는 그런 용어는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미술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이런 강의를 단 한 번도 듣지 않고
논문을 써내놓은 것이 700편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참 이게 묘한 분야예요, 이 분야가. 어쨌든 호랑이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속촌에 가서 보시면 용호라고 써붙여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그림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 그림들이 대문에 붙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 속에서 뭔가 지켜주고 막아주는 벽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의 대표적인 것이 용과 호랑이였었습니다. 그래서 용은 집안의 오복을 불러들인다고 생각을 했었고, 호랑이는 집안에 들어온 잡기를 막아준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치유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시대가 내려오면은, 이 뭔가 지켜주고 막아주는 분야 쪽에서는 호랑이만큼 유명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 문화 속에서 벽사, 사상, 신앙, 벽사 문제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고 아마 많은 후학들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그림을 보면요, 지금까지 보셨던 시대가 올라간 호랑이가 용처럼 생겼었고 너무 점잖아 보였었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호랑이가 웃고 있습니다. 이 호랑이는 웃다 못해서 혓발이 뒤집어지도록 웃고 있어요. 그야말로 그림도 초등학교 한 3, 4학년, 한 5, 6학년이면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민화 속에 등장되는 모든 그림들이 이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세미나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사실 신라시대 김연아는 모든 김연아가 입이 귀 밑에까지 찢어져 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웃는다는 뜻이죠. 원래 우리 문화 속에 장승, 그 다음에 가면, 그거 다 웃고 있는 것들이죠. 가장 웃고 있는 문화를 제일 실감 있게 볼 수 있는 게 민화 속의 호랑이였었습니다. 소가 웃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호랑이가 웃는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물이 웃는다는 것을 느끼기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명히 이게 웃고 있는 거지, 이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겠다? 이거 사람 잡아먹는 걸 호랑이 아닙니다, 이거. 이걸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문제는 우리 조상들이 왜 이런 그림을 대문에다 붙여놓고 잡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조상들은 근본 천성적이 웃는 문화, 웃는 민족이었었지, 그렇게 도깨비처럼 흡혈귀처럼 화난 그런 문화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인물 또는 동물의 얼굴 표현된 것들을 수십 가지를 시대별, 연대별, 지방별 모아서 데이터를 내보면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 특이한 것은 민화의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호랑이를 사람들이 진주호랑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진주 지역에서 처음에 골통품을 수집했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호랑이 그림을 사면 이런 것만 나타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랑이를 비롯해서 상당한 우리 쪽의 문화들을 시대적인 구분과 지역적인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 그림을 수십 점을 수백 점을 데이터를 내보면 진주 호랑이라는 것은 한 스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척 보면 금방 진주 호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그림들도 일찍이 연구를 했더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야나기라는 사람이 양반이 일반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 얘기를 하다가 일본 놈 한데 야나기 양반만 양반이라고 합니다. 가장 한국을 사랑했던 일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아마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숭례문이 남아있는 게 야나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한국을 사랑하고 특히 한국의 민화, 한국의 민속, 한국의 민예품, 공예품을 가장 먼저 연구를 했고 가장 많이 글을 쓰고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공예 문화에 그 많은 저서를 남긴 양반이 바로 그 야나기였었습니다. 그러나 야나기가 어떻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미는 비애의 미라는 용어 한마디로 지금 젊은 학자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반감을 가지는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1912년에 야나기가 처음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약 한 4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1954년 그 미네지라는 잡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 대한 칭찬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1910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 해방이 되고 1950년 유교가 일어나고 1970년대 그 우리 사회는 참으로 웃고 지낸다는 건 말이 안 되었었죠. 아마 그 야나기가 그 시대에 와서 우리 문화를 봤었을 때, 우리 얼굴을 봤었을 때 비애에 비통한, 그야말로 서양인들이 웃지 않은 민족은 한국이라고 얘기하듯이 그 시절에는 웃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에 8강만 들어갔으면 대한민국 사람 입 다 찢어졌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도 이제는 충분하게 웃고 살 수 있는, 요즘 한국 사람들 보고 누가 웃지 않는다는 사람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야나기가 이런 민화들을 보면서 조선의 미는 애통한 비애의 미, 뭐 백의 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현 시대의 민화를 더 깊이 분석해 보면은 이 그림은 다 웃고 있는 그림들이라는 거죠. 자, 다음 보시죠. 이 그림은 지금 까치하고 무슨 그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용처럼 그렸은 어떤 그런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 문화에서만 볼 수 있는 까치하고 호랑이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인지요. 다음 보시죠. 보세요. 이게 이렇게 호랑이가 표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약 한 100년 전후 된 그 통영 지역에서 발견된 민화의 호랑이입니다. 그야말로 이 민화를 그린 사람은 아마 이름 없는 화가였을 것입니다. 이름 없는 화가였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런 호랑이 얼굴 표정이었을 것이고 우리 민중들의 표정이 바로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일제 때 들어와서 뭔가 정말 우리가 슬프고 비애에 젖어서 그 다음에 애통한, 특히 일제시대의 호랑이라는 거, 이건 참 묘한 그 여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조선시대 대체적으로 이게 지금 17세기 초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통도사에 있는 대광명전이. 그때 한 단청인데요. 호랑이가 날개가 달렸습니다. 우리말에 비호란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랑이를 이렇게 날아다니는 호랑이로 생각을 한 거죠. 다음 보시죠. 이런 호랑이도 그리고 이건 조선 이제 그 시대가 내려온 호랑이였었습니다만 어쨌든 호랑이라는 것은 용처럼 날아다닌다, 빠르다, 이런 관념을 읽을 수가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런가 하면 꼭 같은 자벌레, 애벌레 같은 느낌도 주는 이렇게 못 그린 그림. 근데 이 그림은 민화가 아니었고 사실은 황해도 무당들이 굿할 때 산신령으로 가지고 다녔던 그림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접힌 자국이 있습니다. 황해도 무당들은 반드시 이렇게 4번을 접어서 싸가지고 다니다가 걸어놓고 구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많은 학자들이 뭐 전통적인 민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대문에 붙였던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다음 보시죠. 자, 다음. 표정 어떻게 읽으셔야 할까요? 이 사람 잡아먹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바로 우리 그 민화 속에 등장되는 벽사신앙의 대표적인 호랑이들이에요.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 조상들은 정말 대문에 붙여놓으면 뭔가 지켜주고 막아준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끔씩 옛날 그림 속에서
그 지방 가나에 현감들이 앉아있고 뒤쪽에 용호도 평풍이 나타나요. 그 호랑이들 또 보면은 이런 얼굴들이 표정들입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바보 호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이고, 그렇지만 바보 호랑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그 늠름하고 그 호랑이 대군다운 충분한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순하디 순한 호랑이, 이런 호랑이는 문제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랑이가 그 민화 속에서 등장되는, 특히 아마 여기 계시는 국학하신 선생님들과 또 특히 그 치유를 연구하신 선생님들한테는 치유의 가장 핵심은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뭔가 지켜주고 막아주는, 물론 우리 그 조상에 대한 어떤 훌륭한 점들도 부각이 돼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문화 속의 치유는 뭔가 지켜주고 막아준다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조선시대 후기 들어와서는 그게 이 호랑이로 변하면서 호랑이 얼굴이 이렇게 순할 수는 없죠. 어떻게 이렇게 순하면서 뭔가 지켜주고 막아준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보시죠. 이게 믿을 신자입니다. 신이를 가장 지킬 수 있는 것은 호랑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우리 문화 속에서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일제 때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 도깨비가 조선시대의 옛날 이야기에서는 도깨비가 사람 잡아먹었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도깨비는 묵 잘 먹고 노래 잘하고 씨름 잘하고 뭐 춤도 잘 추고, 다만 약자를 도와주는 얘기만 옛날에서 계속 나왔었지, 도깨비가 사람 잡아먹고 피 흘렸다? 도깨비가 하고 씨름을 했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면은 뭐 부직갱이, 빗자루 이런 얘기로 흘러나오지, 도깨비는 사람 잡아먹는 이런 이빨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흡혈귀란, 그게 일제 때 만들어진, 결국은 일제 때 우리 말살 문화 정책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호랑이를 무서운 걸로, 또 도깨비를 아주 사나운 나쁜 악한 그런 문화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일제 문화였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우리 문화 속에서 호랑이야말로 그야말로 호담국이라고 할 만큼 한국 사람, 조선의 조선 사람들은 호랑이를 길러서 뭐 이렇게 끌고 다닌다, 이런 얘기가 중국 그 사서에 나올 만큼, 어쨌든 우리 문화 속에서 가장 훌륭한 문화 중에 하나가 이 호랑이 문화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지켜주고 막아준 호랑이인데, 이것을 그야말로 일본 호랑이로 바꿔버린다든가, 도깨비를 분명히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근하고 반갑고 도깨비 얘기에 흥미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만큼 좋아하는 문화인데, 그것을 일제 시대에 그것을 이렇게 변형시켜 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문화 속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시죠. 호피도라고 그러는데요. 문과는 학이고 무관은 호랑이죠. 흉배가. 그래서 무관의 방에 이렇게 호피 병풍을 치고 있으면 그 씩씩하고 용감한 기질, 뭔가 잡기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풍을 쳐도 이런 호피로 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를 칼로 이렇게 오려냈습니다. 오려내고 자기 서재를 들춰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 자세히 보면요, 이게 전부 그 청나라 때 밀수해온 밀수품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 양반은, 이 주인은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문방사후는 문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무를 겸한 자기의 사랑방, 자기 방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주문해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참말로 멋쟁이 영감님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보시죠. 호랑이는 그렇게 그 호피를 그려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호랑이 가죽을 어떻습니까? 깔고 앉아 있죠. 그러면 의자에 놓고 깔고 앉아 있으면 잡기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래서 한때는
중국에 우리가 그 호피를 얼마나 많이 그 상납한 시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그 민속 문화 속에서는 호랑이는 그야말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을 만큼이었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호피를 그림으로 그려서만 놔도 잡기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호랑이 발톱이에요. 호랑이 발톱인데 이 호랑이 발톱을 이게 지금 은입니다. 은인데 노리개 삼작으로 만들어서 차고 다니면은 남편이 바람을 못 핀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록이 나와요. 금난장, 장군 그 소위 남편의 금난 바람 피운 것을 막아준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은으로 장식을 했는데 이게 도깨비죠. 도깨비인데 이 도깨비는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치유상을 도깨비로 봤었고 도깨비상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내려오면 거의 사람 얼굴과 비슷해요. 그게 이제 우리 문화의 어떤 그 흐름, 소위 호랑이를 무서워야 되는데 무섭게 그리지 않고 바보처럼 그렸다든가 웃는 호랑이를 그렸다든가 굉장히 사람이 보기에 편안한 호랑이로 그렸다는 거죠. 다음 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랑이 발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노르개 삼작으로 차고 다녔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게 호랑이 수염입니다. 호랑이 수염을 아마 이렇게 만들려면 굉장히 호랑이를 여러 마리 잡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상관 이상의 무관들이 여기 꽂고 있었죠. 꽂고 있으면은 이렇게 뭔가 잡기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호수는 참 우리 문화 속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은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조선시대에 부스름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 부스름을 여러 가지로 치료를 하지만 이 호랑이 수염으로 고름을 짜내면 절대 재발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호랑이의 그 가죽, 그러니까 그 호랑이 털을 잘라서 태워서 먹으면 학질이 도망간다고 합니다. 물론 뭐 호랑이 호골주, 그 다음에 호랑이 고기, 심지어는 그 호랑이 응아까지도 약으로 쓰고 있다고 그러죠. 술을 못 먹게 절주시키는데 무슨 약으로 들어가는 게 호랑이 분이랍니다. 어쨌든 호랑이만큼 우리 문화 속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말 우리 문화 속에 아주 뭔가를 막아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했던 철저하게 이런 그 동물이 아니라 이런 형상이 없었죠. 자, 다음 보시죠. 이게 가마덮개 호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호피는 뭔데 썼습니까? 가마를 이렇게 시집갈 때 가마를 덮었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고부지간에 아주 싸움을 많이 했고 욕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욕을 못 하겠죠.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욕하죠. 막 욕하죠. 무슨 욕이 최고로 나쁜 욕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호랑이가 팍 물어갈 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독한 적이 있어요. 저 백여우 같은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시아버지 잡아먹고 누구 잡아먹고 누구 잡아먹고 누구 잡아먹고 다 잡아먹는다, 저 년이. 그게 최고로 나쁜 욕입니다. 이 가마 위에다가 이걸 덮는 이유는 보통은 신부가 가마를 한번 타면은 시집에 갈 때까지 절대 밖에 못 내립니다. 그런 풍습이 우리나라에 있죠. 그래서 가마를 한번 타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배설이 문제이기 때문에 가마요광이라는 게 발전이 됩니다. 가마요광은 보통 한 일회용이라고 얘기할까요? 약간 타구보다는 조금 커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선이 정말 백자의 달덩이처럼 최고의 여자의 힙보다 더 예쁜 것은 요광입니다. 그 요광 단지 중에서도 가장 예쁜 요광이 가마 속에 시집갈 때 가마 속에서 소변 보기 위해서 넣어놓은 요광이에요. 문제는 가다가 이제 가마꾼들이
중간에 뭐 하루 종일 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가마를 놓고 쉬어서 갑니다. 그러면 가마꾼들은 술도 먹고 떡도 먹고 뭐 아무데나 쉬어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신부는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신부가 나와서 무덤 뒤에 사람들 안 보이는 데 들어가서 볼일을 보다가 무덤 속에서 나온 백여우가 새색시를 잡아먹고 둔갑을 해가지고 시집가서 누구 잡아먹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여우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호랑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직물로 짜서 가마를 덮고 가면 가마에 절대 여우가 침범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마 덮개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그 치유에 관한 어떤 그 벽사 무서움에 대한 것을 비교한다면 호랑이와 이거 한번 해볼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학자분들은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하겠지만 제가 보긴 치유에 못지않은 우리 문화의 힘과 강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게 이 호랑이였었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그래서 호랑이를 이렇게 타고 다녔어요. 아니 이게 고양이지 호랑이입니까?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호랑이를 고양이처럼 잘 가꾸어서 길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왜 산신령이 여자입니까? 원래 우리나라의 산신령은 신선, 남성, 수염 달린 할아버지의 상징입니다. 우리 사회는 모계 사회였었습니다. 그래서 동국여지 승남에 지리산 함양읍조에 지리산 산신령, 그 다음에 계룡산 산신령, 여성으로 나타납니다. 산신령이 여성으로 나와요. 원래는 우리 문화 속에 산신령은 여성이었었는데 그게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남성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산신령의 얼굴 문제입니다. 산신신앙은 단군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구월산에 들어가서 산신령이 되었다는 기록과 특히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산신에 관한 기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국여지 승남에 각 누단에 산신단이 없는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그 산신각 속에 그려진 산신의 얼굴 산신령은 언제부터일 것인가? 사실 제가 그 석사 논문이 그 논문이었는데요. 산신신앙은 단군시대부터 있었지만 산신령의 형상을 만들고 얼굴을 그려놓은 것은 182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자료가 없어요. 그렇다면 산신신앙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그 전해 내려왔고 어떻게 형성되어 왔었을까? 모든 간단한 거죠. 지금 그 화엄사 입구에 가면 남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리산, 그게 우리나라 5악 중에 소위 임금님이 1년에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게 뭘 내렸던 그 남악단에도 지금 가서 보시면 지리산 산신지위라는 조그마한 잎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산신신앙은 위패 하나 가지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이 지나면서 소위 영정조 시대의 대중문화에 꽃이 피면서 산신의 얼굴이 여성 아니면 남성으로 그려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특히 무속신앙에서 보면은 여성의 산신령이 꽤 나타납니다. 이 산신령도 그 계룡산 동학사라는 절이 하나 있죠. 그 비구니 스님들 계시는 이 동학사에 있는 산신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산신령은 석회가 아닙니다. 이거 돌이에요. 돌인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0년, 1900년 전후 무렵에 그 제작된 작품입니다. 어쨌든 그 산신령이 여성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 호랑이가 정말 길들여진 강아지처럼. 그러니까 우리 문화 속에서 그렇게 무섭고 힘든 마찬가지죠. 호랑이가 가장 무섭지만 우리 문화 속에서 호랑이만큼 이렇게 편안한 동물이 없을 만큼 이렇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아마 전형적인 산신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이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호랑이를 데리고 있는데 이게 백호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고구려 고분백화에서 백호가 용처럼 돼 있었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신령스러운, 그래서 산신령의 사자로서 때로는 아까 무속에서 호랑이만 그려놓고 산신령이라고 써놨습니다. 어떤 그런 문화들이 복합적으로 본다면 우리 그 문화 속에서 뭔가 지켜주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산신령의 역할이, 호랑이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다음 보시죠. 만이산 산신령도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 보시죠. 이 산신령은 초등학교 한 5학년 그림처럼 보이죠? 술 취한 호랑이입니다, 이게. 술 취한 호랑이 맞죠? 참 무서운 건 산신령이 자세히 보시면 모자가 일본 순사 모자예요. 이게 아마 1940년 무렵에 그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간에 모시는 산신령을 일본 순사가 와서 앉아 있어요. 참 우리 문화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림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뿐 아니에요. 저쪽 경상북도 그 어느 절에 가면요, 그 사찰 벽화를 보통 부처님의 십우도, 심우도, 소 발자국을 그려놓죠. 그런데 그 절에는 그 일본 순사들이 말을 타고 쫙 나타나요. 벽화에, 사찰 벽화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화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죠. 특히 그 불교 미술 쪽에 공부하다 보면 1940년대 그려진 감로탱화라는 데 보면요, 일본 순사가 많이 등장해요. 그 무서운 귀신 잡는 그런 쪽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산신령이 아마 여기에서는 훌륭하다기보다는 무서운 일본 순사로 나타나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다음 보시죠. 그렇다면 그런 호랑이를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 보세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게 일상적인 우리 문화들입니다. 이 물건은 아이들이 돌 때 머리에 쓰는 굴레입니다. 이 굴레는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아마 제일 그 조카를 사랑하는 이모나 고모가 돌 기념으로, 요즘 같으면 수표만 주면 되는데 옛날에는 줄 게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수나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고모나 이모가 디자인 대학을 나왔고 호랑이를 연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그런데 이렇게 귀엽게 수를 놨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 문화 속의 호랑이들을 보면 다 이렇게 귀엽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정말 힘이 강한 용처럼 생각하기도 했었고, 그야말로 누구보다 강한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게 호랑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시죠. 여기도 호랑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다음 보세요. 그냥 놓은 수예요. 그렇지만 그 이모나 고모는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조카가 호랑이처럼 용감하고 씩씩하게, 또는 요것은 지금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보면은 이게 살짝 실로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켜주고 막아주는 벽사, 부적 역할을 한 거죠, 그게. 다음 보시죠. 그래서 상여에도 저승사자들이 타고 가는 소위 목각 조각들입니다. 이런 조각 속에도 보면 이 사람 얼굴이 약간 일본 순사 형태를 담고 있습니다. 또 호랑이를 타고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보통은 말을 타고 가죠. 그래서 아까 비호란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천리마, 그게 삼국지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혼을 데리고 가는 게 저승사자들이고, 저승사자들이 타고 다니는 게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상여에서 보면 이게 전부 호랑이들이에요. 자, 다음 보시죠. 호랑이를 타고 가는데 이 동자는 지금 뭔가를 불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금을 불고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음악을 들려주면서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거고, 지금 이 사람은 저승사자인데 이게 뭐냐면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를 왜 가져갈까요? 살아있을 때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가를 다 적어놓은 기록 문서를 여병왕한테 지금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런 그 상상력들. 그러나 거기에도 호랑이가 등장되었었다. 다음 보시죠. 그리고 호랑이를 이렇게 나무 뿌리를 만들어서 쓰다듬어서 얼마나 많이 맨지작거렸는지 그냥 손때가 있는 대로 다 달았어요. 그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할아버지가 부잣집은 좋은, 또 아마 이런 나무 뿌리 같은 요즘 이런 것을 좋아하는 목근 공예 좋아하는 사람들 같으면 옆에 놓고 계속 다듬으면서 뭔가를 지켜주고 막아준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자기도 호랑이처럼 씩씩하고 용감하게 살 수 있는 참 여러 가지를 느껴볼 수 있는 작품들이었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렇게 그 달의 넝쿨을 가지고도 조금만 이상하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호랑이를 만들어서 쓰다듬고, 아이들 놀이개가 아니죠, 이거. 어른들 놀이개예요. 원래 어른들은 놀이개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자,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소뿔에다가 그려놓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 흉배. 다음. 호랑이를 이렇게도 만들게 됐습니다. 그냥 입, 코, 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점을 손가락으로 꾹꾹꾹 눌러서 흙을 주물떡주물떡해서 꾹꾹 눌러서, 이게 어디 있던 거냐면 마을 입구에 있는 선앙당에서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선앙당에 아까 제가 위패가 모셔져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산신각 뒤에다 파묻어요. 이게 그 강원도 쪽에서는 많은 데서는 한 10여 개, 20개 이상 출토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게 가끔씩은 철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것과 도자기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동네에서는 누군가가 흙을 주물떡거려서 이렇게 호랑이 형태를 만들어서 그 잿불에다 구워서 갖다 파묻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호랑이를 산신령으로 마을 입구에 선앙당에 묻어놓고 마을의 풍요를 비는, 안녕을 비는 그런 형상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련되고 정말 그 완벽한 형상을 하고 있는 치유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지켜주고 막아주는 역할과, 호랑이를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고 그리고 해서 사용했던 내용들. 자, 다음 보시죠. 그래서 용과 간행, 보통은 용이 청룡이었죠. 용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용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눈을 긁어 후볐어요. 용 그림들의 상당 많은 부분이 용을 이렇게 눈을 후볐습니다. 이게 그림이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른들이 후벼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용을 그려 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렸을 때는 뭘 뜻하겠습니까? 뭔가 지켜주고 막아주고 오복을 불러들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른들이 가만히 눈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악령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처럼 보이는 걸 막기 위해서 눈을 긁어 팠다. 그래서 가끔씩은 약간의 그 치매기가 있는 사람들이 그 집안에 그려진 사람의 얼굴을 다 흡입한다고 그러죠. 자기를 그게 억압시킨다, 압시킨다 그래서. 그래서 용들의 눈이 이렇게 많이 빠진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용의 갈기, 용의 뿔입니다. 아마 어디 다니시다가 큰 용 그림 같은 거 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써놔요. 몰래. 출세하는 것, 남은 남이사 어쨌든 마을에 농기가 되었든 뭐든 자기 출세를 위해서, 특히 사찰에 있는 벽화에 자세히 그 디테일에서 보면은 통도사 같은 경우는 상당 많은 양이 그 붓으로 작은 글씨로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름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용호에 대한 염원, 자기 이름만 여다 몰래 써놔도 자기는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벽사 임의에서 보면은 참 그 조선시대 후기에 형성된 또 다른 어떤 한 분야의 벽사를 읽어볼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시죠. 네, 이게 농기입니다. 용을 타고 가는, 그래서 기우제에 사용되었던 농기인데요. 이게 지금 농업
농협박물관에 있는 건데요. 다음 보시죠. 그런가 하면 목어라고 그래서 절간에서 원래는 목어라는 건 물고기죠. 그런데 이게 여의주까지 들어있고 완벽한 용이에요. 뿔, 비늘. 여기는 용비늘보다는 글쎄 용비늘과 물고기의 비늘 이거 확실하게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림에서나 어디에서 조각품에서 조사를 해보면 용비늘과 그 물고기 비늘, 그래서 그 어변성룡에서 나온 문제들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용을 물고기를 만들어서 여기를 파냈습니다. 파내고 이렇게 치면은 불교 사물 중에서 물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죽어 있는 그 중생들을 다 극락으로 인도한다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죠. 불교 사물 중에서 하나인데 아주 유명합니다. 어쨌든 이 용에 대한 생각을 종교에서뿐 아니라 민간 신앙 속에서도 특히 민화 속에서는 용호도라는 그림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 심지어는 집집마다 대문에 용호란 걸 써붙여서 뭔가 지켜주고 막아주는 것을 기원했던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해태 문제입니다. 해치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해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광화문에 있는 해태를 두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악사 안에 화기를 막기 위한 거다. 또 하나는 광화문은 무슨 문입니까? 조선시대 관료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래서 관료 중에 남을 훔치거나 나쁜 마음을 먹은 관료가 들어가면 해치가 잡아먹어 버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관복을 입고 광화문을 들어갈 때는 정말 부끄럼 없는 그런 관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최근에 국회의사당 정문에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건 효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의사당에 분명히 아주 근사한 혜태가 한 쌍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뜻은 불과는 관계없이 틀림없이 사심을 품거나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은 혜태가 잡아먹는다. 그런 뜻으로 만들어 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화 속에 이렇게 다양하게 등장이 되는데요. 다음 보시죠. 혜태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 신선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붙여서 그려서 아마 조선시대는 그 관아의 어느 문이나 이런 데 붙여 놓았던 그런 그림들입니다. 역시 용호와 같이 벽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치는 중국 문화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 속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어떤 역할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2009년인가요? 서울시 상징을 해치로 만들었죠. 그래서 아마 서울에는 절대 앞으로 잘못된 관리가 없을 겁니다. 서울시 상징이 되었으니까요. 자, 다음 보시죠. 광화문의 해태들이고요. 다음. 그 다음에 불가사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이 불가사리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불가사리는 역시 치유와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불가사리가 나오게 된 동기가 처음에는 그 벌레가 바늘을 집어 먹었는데 그 바늘질을 하던 어머니가 신기해서 부러진 바늘을 또 줬고, 그걸 다 주워 먹고 나니까 좀 더 커졌고, 그래서 젓가락을 줬더니 그걸 다 주워 먹고, 숟가락을 줬더니 다 먹고, 밥그릇 다 먹고, 나중에는 솥도 다 먹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큰 덩치가 되어서 장안을 막 휩쓸고 다니는, 꼭 요즘 우리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괴물 같은 것이 되죠. 그게 고려 때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죽여야 되는데 온 그 몸통이 전체가 다 쇠로 되었기 때문에 죽일 방법이 없으니까 큰 솥을 걸었습니다. 솥을 걸어서 불을 떼고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쇠가 녹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불가사리를 쇠로 시내를 망치고 있는 불가사리를 그 불 속에다 집어넣었더니 불붙은 불가사리가 돼가지고 또 온 시장을 전체 불을 내고 다닙니다. 그때 이것을 처음에 만들었던 누이의 오랩이 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스님을 숨겨준
어떻습니까? 조선 초가 되면 스님들을 다 이렇게 목을 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억불숭유 정책 때문에. 아마 그때 생겨난 거라고 하는 그 기록도 있는데요. 그래서 스님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이 스님한테 찾아갔더니 스님이 부적을 하나 써줬습니다. 그래서 부적을 갖다 던졌더니 다시 이렇게 작은 벌레로 태어나서 그 사람은 훌륭한 벼슬을 받았다는 얘기. 어쨌든 우리 문화 속의 불가사리 얘기가 한 13가지 정도로 나타나면서 참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쇠를 먹고 자라는 것, 그 다음에 활을 쏘아도 안 되고 뭐 어떤 것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형상,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치유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었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코끼리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문화 속에서 코끼리를 접한 사람들은 아마 중국의 청나라의 사신으로 간 사람들이나 이런 걸 봤을까? 실제 코끼리를 본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찍부터 이게 어디에 들어오냐면 불교를 따라서 들어옵니다. 불교의 부처님이 코끼리를 타고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일찍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불가사리 형상을 코끼리처럼 만들었는데 거의 코끼리에 가깝도록 했고, 뭐 호랑이 발톱을 가졌고, 용의 목을 가졌고, 사슴의 뭘 가졌고, 여러 가지 복합된, 그러니까 우리 문화 속의 상상의 동물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여러 가지 훌륭한 것들을 갖다가 조립한 조합식의 동물들이고, 조합식의 상상의 동물들이었고, 조합식의 상상의 동물들은 반드시 뭔가 지켜주고 막아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한국 호랑이는 정말 단일 문화의 호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조합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우리 문화 속에, 특히 민화 속에 불가사리 그림이 꽤 나타납니다. 다음 보시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나귀를 몰고 갑니다. 불가사리가 이렇게 큰 산만큼 해가지고 이 산 저 산을 다닌다. 아마 이 그린 사람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게 불가사리가 나타나니까 이게 아마 뭐 피란을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작가는 어쨌든 불가사리는 이렇게 크고 쇠처럼 무서운, 사람들은 조그맣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역시 뭔가 지켜주고 막아주는 벽사 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였고요. 다음 보시죠. 이게 불가사리를 정면으로 그려놓은 그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자처럼 돼 있죠. 그리고 이런 점 찍혀 있는 걸 읽어보고 미술사 하는 쪽에서는 고기의 알, 어란 문양이라고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데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한 것은 어피, 상어피가 안경집이나 칼집, 인장함에서 보면 아주 고급스러운 궁에서 사용했던 거 보면 상어의 가죽, 지느러미가 아니고 상어의 가죽 쪽에 도돌도돌한 부분을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어서 어피 가죽 상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어피 가죽은 뭡니까? 갑옷 같은 데도 들어가 있는데요, 활을 쏘면 활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 불가사리도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아마 우리 조상들이 상상하고 생각해서 그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불가사리입니다. 다음. 그래서 불가사리에 대한, 저는 이 시를 잘 못 읽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불가사리 형태가 참말로 기묘묘하다. 그래서 이 불가사리 평풍을 치고 있는 게 마치 호랑이, 여러 마리 호랑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나, 아니면 호피도를 사랑방에 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통 팔폭평풍이 남아있었는데, 이런 게 기록에 가끔 나와요. 불가사리 평풍을 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불가사리에 대한 형태를 다 자기 상상대로, 자기 나름대로
읽어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 주작, 또 역시 그 상상의 동물이죠. 자, 다음 보시죠. 이 주작이 다음 조선시대가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다음. 그러다가 조선시대 후기 되면 이게 봉이냐 주작이냐 닭이냐, 그래서 봉닭, 봉이 김선달 아마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은 이 닭은 민화 속에서는 어떤 주작의 의미보다는 귀신 쫓는 새로, 원래 주작, 그 사신도 중에 주작도 마찬가지로 사면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귀신 쫓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 후기 민화에서 18세기, 19세기에서는 이 닭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닭을 크게 그려서 장닭을 높이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런 뜻이겠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지만 장닭이 그 제 시간에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밤에 그 무서웠던 귀신이 다 도망을 간다. 그래서 이 닭과 관계된 것들을 보면요,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적을 그릴 때 닭피를 가지고 그린 부적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비싸요. 닭피를 가진 부적인 굉장히 빨리 그 귀신이 아주 싫어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나무가 오동나무예요. 그 대나무, 오동나무, 이런 것들이 신화와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 설이 있는데, 오동나무는 잎이 우리나라에서 그 자라는 나무 중에서 잎이 가장 넓고 큰 게 오동나무예요. 그래서 하늘을 덮는다, 또는 대나무도 마찬가지고 오동나무도 그렇고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상제들이 지팡이를 대나무 아니면 오동나무로 짚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당히 이 나무에 대해서 그 확실하게 자신 있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게 뽕나무예요. 그 뽕나무, 아마 그 천하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천하도에 보면은 해와 달이 소나무로 지고 해와 달이 뽕나무에서 뜬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뽕나무가 얼마만큼 높아서 그런 게 가능할 것이냐, 또 이 오동나무나 대나무가 얼마만큼 커서 어떤 그 하늘과 연결시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여러 가지 뭐 속이 비어서 마음을 비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보다는 우리 신화 속에 등장되는 뽕나무, 소나무, 그 다음에 오동나무, 물론 오동나무를 중국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신령스러운 나무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동나무 아래 닭이 있다든가, 또는 닭 그림 위에 맨드라미를 그려서, 이것은 벼슬길을 상징했었고, 또 맨드라미도 닭벼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한다, 어떤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민화 속에 등장되는 뭔가 지켜주고 막아주는 것들을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유연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깊은 뜻을 나타내고 있는, 특히 조선시대 후기에 우리 문화에 남아있는 것들은 보면, 아까 그 용에 관한 얘기, 아마 어변성룡, 등용문 얘기는 전부 용과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출세지향적인 것들과도 관계가 많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네, 장닭을 이렇게 그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이 신은 내공신이라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내공신, 그러니까 천둥번개신, 이것도 역시 민화 속에서 등장되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이걸 보여드렸으니 이게 불화에서 등장됩니다만,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후기 19세기, 20세기에 만들어진 것에 보면은, 다음 보시죠. 다음. 이렇게 당사주 책에서 내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공이 만들어졌는지,
결국은 그 산해경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요. 산해경 같은 데서도 이 내공에 관한 것들을 간략하게 어떻게 형상이 생겼다는 정도만 나오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모든 게 벽사, 부적과 같은 신앙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 자, 다음. 내공신을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공을 번개신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상상대로 대표적으로 그 산해경에 나와 있는 형태를 가지고 그렸는데 그게 다 다르더라는 것이죠. 자, 다음 보시죠. 오기살, 머리가 5 달린 귀신. 다음. 이게 눈이 3 달린 개, 하늘개.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귀신 잡는 개를 삽살개를 귀신 잡는 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삽살개는 눈이 그 털이 가려서 잘 안 보일 것 같지만 귀신은 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삽살개가 방향을 대고 짖으면 그 방향에 귀신이 도망간다.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역시 그 눈이 4개인 내눈배기 개. 눈이 2개인 것보다는 눈이 4개이면 더 잘 보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호랑이에서도 보면은 어떤 호랑이는 눈이 4개 달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호랑이는 귀가 4개인가 있습니다. 결국은 대문에서 귀신 지키고 뭔가 막아주려면 잘 들으려면 귀를 4개를 그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 보이려면 눈이 4개면 더 잘 보이겠죠. 그 운보 김기창 선생님이 그 운향미술관이라는 걸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박물관에 있는 호랑이가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훨씬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그 어떤 뭔가 지켜주고 막아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뛰어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시대 후기에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해 보면은 참 의외로 그 다양한 생각들을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다음. 우리 문화 속에서요,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절간에 있던 벌통이에요. 벌통이면 그냥 벌만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웹불 달린 짐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굽이 어떻습니까? 염소나 그 말발굽처럼 돼 있죠? 근데 이 웹불 달린 짐승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았는데 이 방울이 벌이 드나드는 구멍이에요. 참 정말 뛰어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통도 보통 그 뭐 분봉 벌이 망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벌이 여기를 드나들면서 정말 그 웹불 달린 괴수, 웹불은 그 신선들이 특히 칠성신앙에서 나타납니다. 칠성신앙에서 무슨 신이 웹불 달린 소를 타고 나타나요. 그 다음에 짐승 중에서 그 굽이 있는 짐승은 절대 저기를 못하죠. 그 동물을 먹지 못합니다. 풀만 먹습니다. 그래서 풀만 먹는 착한 짐승인데 이 웹불에 한번 받치면 어느 귀신이든지 다 잡는다. 그런 내용이 산해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웹불 달린 짐승을 그려놓고 그 목에다가 방울처럼 벌이 드나드는 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찮은 미물의 그 벌 하나까지도 우리 조상들이 생각하는 어떤 벽사적인 신앙. 그렇지만 이 조각품으로도 정말 뛰어난 조각이에요. 이 정도 조각을 하려면 일반 조각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부처님 마음대로 깎는 그런 어떤 솜씨가 뛰어난 스님의 작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웹불, 여기가 벌 드나들었던 구멍이 확실하게 보이죠. 다음 보시죠. 이게 사자입니다. 보통 그 사찰에서 여기에 북이 올라가 있었어요. 아니면 업경대란 게 있는데요. 이 표정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 이렇게 가장 바보 같으면서도 그 굵은 선으로 묵직한, 듬직한 그러면서 사자로서 역할을 하는 아마 여기에 지금 방울을 달았습니다.
이 방울을 다는 것도 벽사적인 거죠. 결국 그 원앙소리라는 게, 그 원앙 소풍경 다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멀리서 오는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귀신이 그 새 울리는 소리를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소 원앙을, 그 풍경을 달아놓으면 귀신이 접근을 못한다. 그 다음에 어느 만큼 오고 있다. 뭐 흔들어서 나 여기 있다. 여러 가지 신호가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그 상상의 동물을 만들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놨어요. 근데 여기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그 조선시대, 그 고려시대의 그 방울 같은 걸 보면은 꼭 여기에 도깨비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치유를 상징했던 도깨비의 문양 같은 것들이 이 방울,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역할 중에서 한몫을 차지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시죠. 이게 업경대라는 거죠. 이게 지금 사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자가 사람 잡아먹는 사자는 아닙니다. 이빨을 그냥 웃음을 참느라고 두 이빨을 딱 다물고 아주 멋지게 웃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문화를 어떤 그 특히 근래의 일본 문화 때문에 또는 중국 문화 때문에 사실은 전통적인 우리 문화 속에서 보면 모든 게 스마일, 입이 여기까지 찢어지는 전부 웃는 문화의 근본 바탕을 두고 있었는데, 웃는 문화의 근본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도 호랑이나 도깨비처럼 뭔가 지켜주고 막아준다는 철저한 벽사신앙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는 읽지를 않죠. 사실 지금 이 그림 보고 되게 무섭게 생겼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야, 그놈 아주 씩 웃는데 웃음을 참느라고 이빨을 그냥 딱 다물고 있네. 문제는 읽는 사람이 우리 문화를 어떻게 읽어줄 것이냐가 문제였었지, 충분하게 전통적인 우리 문화 속에서는 정말 훌륭한 예술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었고 그것을 읽어주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민화예요. 그것 야나기가 와서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조자룡이 1970년대 박물관을 만들어서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거였었죠. 알고 보니까 다 좋은 거였었어요. 그전에는 그거 다 버렸죠. 엿장수들이 강냉이하고 바꿔가고 머리카락, 그 1970년대 그 가발 만들기 위해서 엿장수들이 그 다 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외국으로 나갔어요. 지금은 인사동에 제대로 된 이런 그림들 하나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박물관에 가면 우리 이런 그림들이 그렇게 많아요. 뭐 한편 생각하면 우리 국익을 봐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우리 문화를 정말 심층 연구할 이 무렵에 이제 우리가 우리 문화에 대한 것을 알고 찾기 시작해 보니까 자료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쫙 보시고 그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쫙 풀어서 완벽하게 우리 문화는 벽사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웃고 아름다운 예술적인 그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 생각은 있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할 자료가 역부족이에요. 틀림없이 이런 좋은 자료들이 우리 문화 속에 많이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보시죠. 자, 이 웃음 보세요. 이렇게 편안한 웃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뭔가를 그 지켜주고 막아줘야 할 사자의 얼굴이에요. 청사자입니다. 다음. 자, 호랑이, 다음. 개, 다음. 닭, 다음. 해태입니다. 그 동국세시기에 이 얘기가 나오죠. 네 가지를 어떻게 했냐면, 해태는 부엌문에 붙이고, 그 닭은 대문과 중문 사이에 그 중문에 붙였고, 그래서 귀신을 막아줬고, 개는 뒤지, 쌀뒤지 앞에 그 광에다 붙여서 도둑을 막아줬고, 닭, 개, 호랑이는 대문에 붙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려서 붙이거나 그려서 붙이는 게 이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목판으로 찍었어요. 찍어서
붙였다는 기록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대체적으로 19세기, 20세기 문화들이었고, 동국세 시기가 만들어진 게 바로 그런 시기가 내려오죠. 그래서 이런 데서 보면 자세히 찾아보면 이게 다, 여기도 이렇게 쇠방울을 달아놨습니다. 쇠로 된 방울. 그 다음에 뭐 갈기. 아무튼 뭔가 하나하나를 좀 더 체계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림들을 읽어낼 거냐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호랑이 부적입니다. 산신이라고 써놨죠. 다음. 이무기를 매가 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중국, 한국에도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렇게 매를 그리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삼재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아마 삼재부적일 겁니다. 머리 셋에 몸뚱이 하나. 아까 제가 간단한 거죠. 새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매개자 역할을 했는데 딱히 그 중에서도 우리 문화 속에서는 매가 가장 무서운 독수리과였기 때문에 새 중에서 우리 문화 속에 독수리가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수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독수리도 머리가 하나보다는 세 개가 있으면 더 영리하고 더 뭔가를 잘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삼재가 3번 들어오고 3번 나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들삼재, 날삼재로 나누어서 삼재가 해는 이것을 벽에 속에다 넣기도 하고 문지방에 붙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새이지만 이 새를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부적으로서 뭔가 지켜주고 막아준다고 생각했던 그런 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은 무속에서 나왔던 부적 같은데요. 신장들을 어떻습니까? 언월도나 삼지창을 들고 있는 신장들을 그려가지고 무서운 것을 더욱더 강조시켜 놓은 그런 그림입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호랑이와 매를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다음.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자세히 사용되는 방법을 써놨습니다. 이 부작은 3번 바르지 아니야. 이건 거꾸로 되었네요. 그래서 한 장은 베갯마구리에 넣고 한 장은 지방 위에다 붙이고 한 장은 몸속에 지니고 다니면 삼재가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부적들인데, 이 부적들이 이 삼재 부적은 전문가가 따로 없겠죠. 아마 이 동네 저 동네마다 누가 솜씨 좋은 사람이 파서 머리 셋 달린 새를 파서 삼재 부적이라고 쓰고 그것을 삼재 들린 사람이 찍어서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재 부적만큼 우리나라의 다양한 똑같은 새 한 가지 새인데 한 가지 새를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보세요. 이게 음각, 양각 이런 저의 박물관 소장품들인데 지금 저희 박물관 수집품들이 이 똑같은 머리 셋 달린 삼재부만 아마 한 20개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 작은 박물관에서 그럴진데 이것을 일찍부터 이런 관계를 벽사신앙과 관계되었고, 과연 우리 문화 속에서 새를 가지고 저렇게 뭔가를 지켜주고 철저하게 막아준다고 생각을, 사실은 지금부터 한 60년 전, 전 나이가 어립니다만 60년 전, 100년 전만 100년까지도 아마 안 갔을 거예요.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부적 참 많았었습니다. 제가 1971년에 인사장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인사장교 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휴가를 나갈 때 들어올 때 부적 안 가져오면 못 들어온다. 휴가 신고를 받으면서 그렇게 제가 장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1971년 인사장교 할 때 모았던 부적이 지금 약 한 몇백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아이들일수록 반드시 이게 떼가지고 왔고요. 서울 애들은 안 가지고 오고 아니면 자기가 넣고 다니는 걸 이렇게 내놓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이 지역에 따라서 이 삼재 부적이 그렇게 다양한 걸 애들 들어온 걸 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 50년 전에만
우리가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국학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하고 정말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국학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고 한 50년 전에만 눈을 뜨고 생각했더라면 아마 우리 문화 속에는 온통, 그러니까 그것을 버릴 것과 버리지 않을 것을 구별할 수가 없었던 거죠. 모든 걸 다 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찾아보니까 이게 이렇게 깊은, 이렇게 훌륭한 예술적 문화가 숨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게 관심이 없었죠.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야나기 문호요시란 그 양반,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 한국 미에 대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그 박물관을 가서 보면 저 정도 훌륭한 작품을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어? 그 사람 눈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한국의 문화를 수집해 갔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동경에 있는 민족문화박물관인가 그래요. 그게 거기 가서 보면요, 정말 훌륭하다. 작은 촛대 하나라도 그냥 여러 가지가 뭐 집집마다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거 하나라도 정말 멋진, 이렇게 얼이 빠질 만큼 훌륭한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몰랐었죠. 근래 와서 이제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의 공예를 우리 문화 속의 어떤 그 훌륭한 예술 작품으로 찾아냈었지, 일찍부터 눈을 뜬 사람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고려불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1984년 무렵에 그 일본에서 고려불화 전시를 했는데 그 야마토 분과강에는 약 100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국립중앙박물관도 한 점도 없었어요. 그게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일찍 그네들이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아마 이런 시대가 내려오지만 기층문화 속에서 자리 잡았던 이런 것들이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심지어는 이게요, 가경 10년이면 이게 몇 년이냐면 1805년이에요. 1805년에 만들어진, 국가에서 만들어진 카렌다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이런 책력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줬어요. 거기에도 이 삼재 부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 그래서 같은 삼재 판란인데 눈을 그리고 이게 호랑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조상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봤어요. 파서 귀신 쫓고 삼재 판란 쫓아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코, 눈, 기가 막힌 추상화층, 정말 끝내. 그러니까 결국은 피카소의 그림들을 우리가 침만 흘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문화 속에 얼마든지 훌륭한 그런 작품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특히 피카소가 히틀러를 쫓기 위해서 그려진 닭, 아까 우리 장닭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닭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피카소가 그린 닭은 죄송합니다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린 거고, 우리 문화 속에 그려진 닭은 대학생이 그린 그림들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피카소가 그랬기 때문에 세계적인 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딱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 비교한 사람 많아요. 이쪽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 문화 속에 얼마든지 이게 이 부적 이름 없는 사람이 아마 디자인 공부한 사람 아닐 거예요. 이 사람 그냥 동네에서 삼재 뭔가 무섭게 만들기 위해서 눈처럼 이렇게 눈도 두 개를 해서 그냥 쓱쓱쓱쓱 어떤 그 무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부적이에요. 물론 부적이 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찾지를 못했을 뿐이라는 거죠. 다음 보시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태백이 그 술을 좋아하고 시를 제일 잘 썼죠. 그래서 동정호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태백은 죽은 게 아니에요. 고래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고래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술 좋아하니까 술병도 2개씩이나 그려줘요. 이런 게 중국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우리화시키는 내용들이 하나들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태백은 시성으로 그 술잔에 달을 떠서 먹는
한국 사람들은 이게 살아서 고래 타고 올라갔는데, 그래서 가끔 이런 그림들이 민화 속에 보입니다. 다음. 별주부전 얘기. 이거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 설화예요.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인과응보라는 그 넉자 가지고 불교를 따라 들어왔는데, 우리는 별주부전 18세기가 되면은 책으로 이만한 책을 한 권 만들어 가지고 하루 종일 읽게 만들어요. 그 넉자 하나를 가지고. 이게 우리가 엮어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지만 우리 문화 속에 오면은 정말 훌륭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문화라는 얘기죠. 다음 보시죠. 이 그림은요, 좀 그림이 지저분합니다. 다음 보시죠. 이게 포도 그림인데 지금 포도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여름에 포도가 나와서 포도즙을 짜서 먹을 넣어서 그림을 그리면 그 포도즙의 당분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까끌까끌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만져보면 그 즙 때문에 까끌까끌해져요. 근데 이런 그림을 왜 그렸냐는 거죠. 우리 문화 속에서도 여름에 포도즙으로 그린 그림을 비료포대나 신문지에 싸서 실용 위에 얹어두었다가 겨울에 그 위풍을 막기 위해서 칩니다. 포도 냄새가 나는 거죠. 냄새 맡는 그림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즙화란 그림도 있습니다. 그 강세왕 그림 중에 손주가 5살 손주가 아파서 일주일 동안 누워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주가 먹다 남은 약지거기다 목을 타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래서 써주면서 뭐라고 써줬냐면, 내 무릎에 손주가 앉아서 할아버지 수염 쓰다듬어 주는 게 가장 행복한데 빨리 나아서 할아버지 무릎 위로 올라오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약즙하라고 써줘요. 그러니까 이런 꼭 먹으러 어떤 사대부 계층의 훌륭한 그런 뿐 아니라 우리 문화 속에 찾아보면 참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다음 보시죠. 먹물 그림이라고 그래요. 운문지라고도 합니다. 서당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글씨를 써야 되는데 갑자기 우르르 나가니까 그 목이 마르면 아까우니까 서당 선생이 그걸 물에다 놓고 기름을 떠뜨려서 떠낸 겁니다. 마블링 기법이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이거. 다음 보시죠. 보세요. 이렇게 기가 막힌 추상화예요, 이거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이 그리면은 훌륭한 추상화고 우리 문화 속에 이게 평풍으로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게. 다음 보시죠. 그 인두를 불에 달구어서 그린 그림입니다. 요즘은 전기 인두로 가지고 그리는데 조선시대는 그냥 일반 인두를 불에 달구어서 그래서 인두화라고도 부릅니다. 다음 보시죠. 그 그림이 굉장히 세밀하죠. 특히 전라북도 남원 임실 지역의 그 밀양박씨들이 5대체인가 이 그림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두화 또는 불화변에 쓰는 낙화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많이 들어갔었냐면 붓대롱, 옛날 빛, 참빛 이런데 그 다음에 칼자루 이런데 인두를 찢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것은 손톱을 길러가지고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런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손가락 진짜 지두화라고 부릅니다. 이런 부분 여기를 먹을 묻혀가지고 슥슥 문지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보시죠. 여기 지두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전부 손가락으로 쓰고 그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 보시죠. 이것은 이렇게 생긴 대나무를 이렇게 으깨요. 으깨가지고 그 줄기가 나왔을 때 그림을 그리면 이런 맛이 나는 거죠. 이런 맛이. 아주 독특한 맛이 나고 여기 보면 마치 볼펜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것은 가죽으로 쓴 것을 혁필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롯데월드나 민속촌에 가면 하고 있죠. 나무 목변에 바다 해자인데 매화꽃이 폈고 나비가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 이게 중국, 일본도 있기는 한데 비교적 제가 조사해 본 것에 의하면 역시 그걸 받아들여서 한국에 오면 한국적인 문화로 아주 독특하게 변한다. 그래서 어떤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느냐에 따라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 칡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으깨면 갈필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칡을 말린 가지고 붓을 쓰면은 아주 그 비백의 맛이, 독특한 맛이 일어나죠. 우리나라 붓 중에서 아주 독특한 붓들 중에 하나는 서수필이라는 게 있습니다. 쥐의 수염을 뽑아서 만든 붓. 그 빳빳한 붓이에요. 그래서 그런 붓일수록 어떤 그 비백의 특별한 맛을 내는, 사실은 그런 그 여기 그림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이 우리 문화 속에 찾아보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그게 일본이나 중국과는 또 다른 어떤 그 예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죠. 이런 그림은 단풍잎을 많이 그리거나 소나무를 그릴 때 단풍잎을 많이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깎아가지고 빨간색, 노란색 두 가지 가지고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장인자 인화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가지고 많은 것을 한꺼번에 나타날 때 이런 문양을 쓰기도 합니다. 다음 보시죠. 아마 이게 화투가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요? 결국 이런 그림은 일제 이후에 화투를 보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는 얘기죠. 이게 아마 마지막 그림일 텐데요. 불 좀 켜주시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하고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19세기, 20세기 초에 이 얘기 문화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참 재미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전통 문화들이 최소한 19세기, 20세기에까지는 잘 그렇게 전승되어 왔던 것이 아마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일제시대였고, 더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1970년 새마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새마을 사업을 할 때, 그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이렇게 잘 사는 건 새마을 사업의 근간은 그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해야죠. 그렇지만 새마을 사업이 이루어졌을 1970년 무렵에 지금처럼 우리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버릴 것과 버리지 않을 것들,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여과시켜서 지켜왔더라면 얼마나 훌륭한 그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